한반도와 동북아 이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이거를 굉장히 정부가 이념화시키는 것 같아요. 단순화시키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념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늘 그래왔듯이 이게 뭐 외부인이라든지 뭐 님비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결국 애국주의와 비애국주의 또는 좌파를 난 뭐 안보를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런 방식으로 이념화시키고 한쪽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이 파편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전자파가 중요하지만 전자파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무기의 성능이라든지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한민국 장관의 인식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고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개 포병 중대라는 말 자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저는 이런 그 국방의 전문가, 국방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국 다른 사드는 MD지만 한국 사드는 MD가 아니다. 이것도 도저히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나니까 자꾸 논리적인 그런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하고 미국의 역학을 제 나름대로 지난 한 2년간의 역학을 추적해보면 이게 이제 7월 8일이라면 미국은 2년 전부터 꾸준히 한국에게 그 배치를 하려는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왔고요. 한국은 계속 이 애매모호하게 가다가 이제 7월 8일에 이게 이제 맞닥뜨려진 건데요. 저는 그 전이 1월 13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문제가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중 관계를 좀 봐야 하는데요. 미중 관계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이 중국의 힘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위기 때 중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미국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걸로 압니다. 중국이 저 정도로 부상하고 사실상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고 미국도 살아난 셈인데요. 그 부분에 중국을 도움을 받았지만 중국은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했던 것 같고 오바마가 등장할 때나 처음에 이 선거운동 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 G2라는 걸로 뭔가 협조적인 분위기였는데 한 8년을 보시면 계속 강경해집니다. 이게 언제 강경해지냐면 이 고비가 오느냐면 그 사이에 이제 시진핑이 강국몽은 중국몽은 강국몽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전만 하도 2008년, 2009년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제3세계다, G2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중국이 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 이 위상을 서로 논의한 것이 2013년 6월에 란초미라지에서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를 그때 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미중 정상회담 뭐 타이도 풀고 삼보도 하고 그때 한 말이면 중국이 한 말이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 말로 다 해결됐고 정리됐다고 중국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그 2013년에 6월에 회담이 실패라는 내부적인 이 상당한 파열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2008년에서 2013년까지는 중국이 약간 공세적이고 자신감이 있었다면 2013년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국의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미국의 경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뭐 아시다시피 셰일가스의 혁명이라든지 미국이 자신감이 생기고 동시에 중국을 여기서 막아야 되겠다. 중국이 더 이상 뻗어나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경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이게 저는 작년 올해에 남중국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드 문제 그다음에 미일 동맹의 강화 저는 오바마의 2년 기간 동안에 미국이나 일본 미일 동맹의 강화가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장기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2008년부터 이제 재정 위기에서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돌아서고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미국의 방법이었지만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먼저 확실하게 챙기고 그 다음에 한국에게 손을 뻗치는 거였는데 저는 2013년 10월 달에 2+2에서 미일 간 동맹이 강화가 되고 2015년 4월 아베가 미국 방미하면서 방점을 찍었죠. 그리고 원래 히로시마에서 사실은 상징적인 것까지 완전히 미일은 모든 걸 해결했는데 결국은 한국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미국 뜻으로 된 것이 사실 한일 위안부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도 가능성이 있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의
한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소위 변곡점이 결국 사드 배치였고, 그 전까지는 우리 김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계속 옆에서 찌르는 형태였거든요. 한국은 이 구체적으로 고려 안 하고 있다고 쓰리노를 얘기하는데, 스케퍼러티부터 시작해서 미국 또는 미국의 국방부 쪽에서는, 군부 쪽에서는 계속 했다, 부지조사했다, 뭔가 자꾸 옆에서 자극하는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그 정도에서는 이 속도가 달랐죠. 근데 그게 언제냐? 저는 이게 이제 4차 핵실험을 직후에, 이 부분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을 못 들어가서 이제 확실하게 100%를 얘기를 못하지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 전에 4차 핵실험 막지도 못하고, 또 그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한테 전화를 하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는 9월 달에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막루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때 돌아오면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때 뭐 들리는 얘기는 주로 자기 혼자 통일 얘기를 다 하고, 시진핑은 9월 달에 와준 것만은 고마워서 계속 듣고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전화 받지 않는 부분, 그러면서 한국이 1월 1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협박합니다. 처음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우리가 할 거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근데 묘하게 흘러가지고 2월 23일 날 캐리하고 왕이가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때 한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 혼자 너무 나가버리고, 오히려 미국은 뒤로 가가지고 오히려 캐리가 왕이한테 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핵 문제 위협이 없어지면 구태여 사드 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이 오히려 훨씬 더 강경해지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월 23일 날부터 소위 말씀하신 제재 국면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한국은 그때 이제 한국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9월까지 확실히 나온다. 이제 내부에서 제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론이 막 나왔었죠. 근데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그 6개월이 제재 효과인지 또 많이 생각한 사람, 북한이 결국은 9월 달쯤에 붕괴가 될 것이다, 붕괴에 가까운 시련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그 정부 얘기하니까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6개월은. 그런 얘기가 한국 정부 내에서 나왔죠. 근데 이게 저는 9월까지는 갈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어떤 형태의 제재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1월 13일에 강하게 나갔던 한국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이 한국의 어느 정도 그 일정을 봐주면서 미국이 저는 이 전체적으로 미국이 속도와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1월 13일 날에 우리의 사실 카드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적어도 대미 카드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결국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땡기는 부분에서는 미국 측에서 보면 이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미의 이 정치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도 계속적으로 트럼프한테 뭔가 약한 의미에서의 오바마가 이 추궁을 당한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강경한, 그리고 보시면 미국이 이런 걸 보시면 남중국해도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드 배치 직전에 또 대북 블랙리스트 인권 문제를 동시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네 지점에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미중 간에 확실히 경계선을 긋고 중국에게 경고하는 것이 한반도고요. 그 다음에 그 대만 양안 독립을 부르짖는 정권, 그 다음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 선을 중국을 가둬버리는, 이참에 중국을 확실히 몰아붙이는 이 중에 사드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그야말로 사드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중간에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고 끝에 촉수가 있고 그 캡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갇히면 촉수의 명령만 받는 거죠. 우리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지. 중앙 컴퓨터에 우리는 모니터만 쳐다보는 거죠. 완전히 종속되는 이 루비콘 강 같은, 저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 한번 빨려들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고 1월 13일은 요새 좀비 영화가 유행인데, 부산행에 저는 좀비에 물린 것 같아요. 1월 13일. 저는 결국 이번에 사드 배치가 그동안에 나왔던, 그리고 또 2월 23일 사실 미국이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제재 국면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더라도 2월 23일에 한 거는 결국 중국만 제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평화 회담에 적극적이라는 부분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제재와 이 당근과 이 채찍은 같이 사용이 되면 되는 건데 지금 제재 국면으로 간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제재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책임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와 있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저는 지금은 교환 가능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전체 구도 안에 그 구도의 어떤 이 조금 수준을 낮춰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입구는 핵 동결로 가고 출구는 비핵화로 가는, 그럼 입구에서 출구까지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핵 동결은 북한도 사실상 물론 원래 하도 뭐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전혀 한미가 반응이 없으니까 그 안도 던져버렸지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한미 군사 협력의 규모 축소만 가지고도 핵 동결하겠다고 북한이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 일정이 매우 한미 정부에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이 단순하게 뭐 아까 같이 오바마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국의 진보 정부의 탄생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한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이렇게 서두르냐? 또 한국도 여당의 대선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당긴 측면도 있고, 그래도 혹시라도 정권이 넘어가면 사드 문제는 기정사실화시키는, 이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비가역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의미에서 해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에 타버리면, 아까 부산행 말씀을 드렸, 타버리면 부산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타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 저는 아직까지는 중국도 저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뭐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가 루비콘강을 완전히 건는 게 아니라 다리 밑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다면 이 1년 반 동안 결국 이거를 가능한 한 미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시민운동이든 야당이든 그런 면에서 저는 잘못하면 민주당이 죄송합니다만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NLL 트라우마가 이해는 가는데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또 일종의 시대 정신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더 큰 걸로 다가가는 것이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도 유리하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안보 포퓰리즘이 통했던 이유가 그 전에 10년 동안의 평화가 아무것도 가져주지 못한 데 대한 피로감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년은 저는 사람들이 안보, 이 시끄럽고 사드, 긴장,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을 많이 기특해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건 사는 거잖아요. 침략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늘 긴장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안보를 원할 거냐. 요한 갈등이 얘기했듯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안보가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평화가 안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안보 논리가 정치적으로도 차고 나갈, 쉽지 않겠지만 더민주가 이거를 오히려 선제적으로 가지고 나가면 저는 이게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치 고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국회에서는 말씀하신 헌법 60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저는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미루고 또는 재검토하고 또는 가능하면 폐기하는 그런 데서 온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